자, 거기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거기. 네. 그 자음동화 비음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표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N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그러니까 이때 간이라는 것은 명사 뒤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의미로서 의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 띄우고 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기본형이 지금 설레다라는 것으로서 네, 여기는 설레이다의 네, 활용형 설레이는 이것은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네, 그냥 뭐 설레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표준어가 아닌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죠. 네, 웃돈이 맞습니다. 웃돈.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자, 문제 5번에서는 우선 제시문 지문을 보게 되면은 음식에 대한 주의, 물놀이 주의사항,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사항과 몸의 청결. 자, 이러한 예들을 열거를 통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 선지 3번을 보게 되면은 산, 강, 바다, 호수, 들판, 국토에 대한 역시 예시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고 5의 1번 선지는 정의가 됩니다. 정의. 그 다음에 5의 2번은 뭐뭐 같다라는 표현 방법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비유가 되겠죠. 비유. 그 다음에 4번은 대조가 됩니다. 대조. 1번은 정의, 2번은 비유, 4번은 대조가 되겠습니다. 대조. 6번 문제는 아마 좀 쉽게 풀으셨을 겁니다. 다섯 띄우고 권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때 다섯은 수사가 아니라 네, 수관형사가 되겠죠. 관형사.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서 지금 접두사 군의 의미가 다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1번 정답은 1번이거든요. 그 1번 선지를 보면은 군식구의 군이라는 것은 네, 거기 보면은 쓸데없는이 아니라 더한 또는 덧붙은 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한, 덧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군말, 그리고 군살, 군기침의 군은 쓸데없는, 네, 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고 있는 접두사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자성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지금 농공행상이라는 것은 공적이 크고 작음, 그러니까 공적이 크냐 작으냐 따위를 논의를 하면서 그에 알맞은 상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뒤에 벌하다가 있습니다.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은 이것은 거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촉은 목피라는 것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맛이라든지 영양의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효입니다. 효. 그러니까 뭐 부모에 대한 은혜, 네, 효성, 효가 되겠고, 선지 4번은 부지런히 노력하다. 네, 뭐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면담이 계시다. 면담은 선생님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 간접 높임을 써서 면담이 계시다가 아니라 면담이 있으시다가 되겠죠. 있으시다. 자, 그 다음에 1번 선지는 전과 어떻습니까? 앞의 의미가 중복된, 네, 중복된 표현이 사용이 되어서 네,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직장에서는 압존법이 네, 직장에서는 압존법이 크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용언이 여러 개 나타날 경우 문장 마지막 용언에만 높임 선어바라음이 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의 정답 4번이 됩니다. 4번.
네, 그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이 중독의 요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그 사용 시간의 제한은 초점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1번은 지금 본용은 플러스 본용은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는 네, 거기 2번, 3번, 4번은 본용은 플러스 보조용언의 형태이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여염집 대문 앞에서 네, 거기 보시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민간인 여행자들의 원 이용이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요게 내용 전반적인 자체를 보면은 두 갈씩 전개의 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주제를 앞에 제시하고 난 뒤에 과학과 종교의 차이에 주목을 해서 그러한 주제를 얻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의 정답 4번이 됩니다. 4번. 네, 서양 건축과 동양 건축의 차이를 통해 한국 건축에서 이 사이의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진술하고 있는 글로서 인공 조형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지금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1번의 기억은 네, 은하수가 아니라 청근은 하늘의 끝이 됩니다. 하늘의 끝. 자, 하늘의 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가득 높은 고래라고 나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성난 고래에 해당하는 것이군요. 가뜩이나 성난 고래. 15번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정철의 관동별곡이 되는데, 네, 그 정철의 관동별곡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를 네, 금강산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우리가 흔히 내금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라인에 쭉 있는데 제가 여기 너무 위로 지금 올렸는데 이렇게 되겠죠. 요쪽 라인이 이제 보통 해금강이 되지 않습니까? 해금강. 자, 근데 이 해금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성부터 시작을 해서 속초가 있고, 속초 밑에 양양 밑에 주문진, 그리고 강릉, 그리고 동해가 이렇게 이제 동해시까지 쭉 라인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동별곡을 보게 되면은 관동별곡은 그때 당시 이제 임금이 정철이라는 사람에게 전라도 평창에 있는 이 정철에게 네, 이 정철이 이 서울 한양으로 와서 관동 800리에 해당하는 부임을 받고 이제 수도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 양주시가 되겠죠. 양주로 갔다가 여주로 갔다가 뭐 원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춘천으로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뭐 철원으로 갔다가 회양 지역으로 갔다가 요쪽에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이런 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네, 뭐 한 강원도지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이때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 안에는 내금강은 이제 당연히 산이 되겠죠. 금강산이니까. 여기는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 정철이 여기 관동별곡을 보게 되면은 산과 바다에 대한 이 자연 경치에 대해서 네, 상당히 아주 중시하면서 자연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연에서 놀고 싶은 요거를 이제 한자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객수가 됩니다. 객수. 네, 이런 객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왕명이 되거든요. 왕명. 문제는 이제 네, 임금이 정철에게는 네, 관동 800리를 맡기게 되면서 이제 일을 하라 이건데, 이 막상 와서 보니까 이 네, 자연에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상당히 큰 거죠. 여기서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느냐? 네, 갈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갈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 이게 가사니까 가사가 크게 서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본사가 되고 마지막 결사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본사 2번 마지막입니다. 본사 2번 마지막. 본사 2번이 마지막인데 본사 1번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산, 내금강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사 2번이 바로 바다에 있는 해금강에 대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시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래가 되고 백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산이 있거든요. 은산. 자, 요 크게 세 개의 시어들은 요 시어들은 전부 다 뭘 뜻하느냐? 파도가 원관념입니다. 파도. 자, 이 원관념이라는 이 파도를 요런 B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지금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파도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여기서 갈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등, 파도치는. 자, 그래서 지금 고래도 그렇고 백설도 그렇고 은산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자연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이 글쓴이의 정철의 내적 갈등에 해당하는 이 갈등에 해당하는 시어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내용이. 자, 그러면 지금 15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망양정에서 지금 파도를 조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가뜩이나 성난 고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난 파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은산도 역시 파도가 원관념이 되는데 은산은 휜 물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휜 물결이 됩니다. 파도 중에서 휜 물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은 백설이 되는데 역시 백설도 파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파도를 뜻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16번의 정답 4번이 됩니다. 4번. 자, 우선 1번은 전문가 견해 인용 부분은 그러니까 카너먼의 생각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청중의 주의, 환기하는 부분은 청중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겠고 선지 3번은 구체적인 사례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은 마지막 단락에서 수치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호철의 이발소에서라는 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실 비판적인 성격의 군사 정권이 득세하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을 통해 서민들의 일상적 삶에 투영된 권력의 존재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서 2번이 됩니다. 2번. 1번 선지는 개인과 사회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선지의 소설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지금 초나라의 바람 그리고 오나라의 풍랑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자, 이게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례로 보기도 어렵고 특별히 미묘한 심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서 19번 문제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길섭은 길의 가장자리. 길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길을 걸어갈 때 길의 가장자리에 보통 풀이 나 있으니까 가장자리에 난 풀. 그곳을 보통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골 거기 보면은 그 시골 마을에 지금 좁은 골목길에서 지금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뜻하고 있는 말은 고삿이 되겠죠. 고삿. 요걸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는 백석의 모닥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백석 시인은 아무래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1930년대 그 태평양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병참 기지화를 시키면서 말 그대로 민족 말살 정책을 이제 펼치던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남북 할 것 없이 이때는 그래도 하나였으니까 조선이었으니까 이 가족 공동체가 쉽게 해체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은 보통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 내용을 가족 공동체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보통 쓰게 되는데, 자,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앞부분은 뭐 새끼 오리도 헌식장도라고 해서 전부 다 지금 뭐가 되느냐, 사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모닥불 앞에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위아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은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겪었던 역시 힘든 삶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제강점기,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와 고통스러운 삶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번 구체적인 대상 열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정한 조사 도, 이런 것들 반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토성도 지금 띄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물을 의인화해서 뭐 대상의 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사물을 나란하게 열거를 통해 이 결국 말하는 것은 일제강점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14년도께 되는데, 1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 이제 수능의 문제형이 문제 10번 정도가 되거든요. 문제 10번.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기간에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우선 의문의 변동, 꾸준하게 중점을 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의문의 변동 뒤에 나오는 합성어 파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성어 파생어는 뭐 크게 공부를 좀 깊게 안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봐도 알다시피 합성어 파생어 많이 나옵니다. 합성어 파생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깊게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저희가 이제 교재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뒤에 문장 성분 나오고 있죠. 문장 성분. 문장 성분 중에서도 흔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겹문장이 있습니다. 겹문장. 겹문장이 이어진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이 있는데, 아는 문장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절부터 시작해서 부사절, 그리고 관형절, 그 다음에 인용절, 그 다음에 서술절이라고 해서 크게 5가지가 있고, 이게 구분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고쳐 쓰는 문제가 되겠죠.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호응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 맞춤법으로 가면은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항부터 시작해서 몇 항 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해서 나오고 있는데,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십시오. 그냥 어간이 있으면은 어간의 형태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조건이 나오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원형을 밝혀 안 적는다라는 것은 본 뜻에서 멀어진다라든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 있으면 피읍과 받침까지 나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지금 높다에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쓴 거고,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뭔가 지금, 물론 이런 건 아니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들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쓴 거고, 이거는 어간의 원형이 지금 P가 없기 때문에 높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얘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경우가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원형을 밝혀 적는다, 적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면은 일단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사실 그 오프 수업 때 상당히 좀 자세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두도록 하시고, 한글 맞춤법에서 사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저희 교재에서 띄어쓰기 특정에 해당하는 의존 명사와 이것이 의존 명사로 사용이 될 때와 연결 어미로 사용이 될 때,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그 표준 발음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겹받침 있죠. 기출문제 보시면 알다시피 겹받침은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예외. 네, 예외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 그 표준 발음 정리하시고 로마자 표기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와 외래어 표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개인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를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유어 나오고 그다음에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어라든지 혼동하기 쉬운 어휘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유의어, 반의어 네,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실 유의어, 반의어는 저희 이제 기출 문제에서 풀면서 이제 나왔지만은 사실 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네, 그만큼 또 든든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2권으로 가게 되면은 네, 문학과 이제 비문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과 비문학. 비문학은 제가 지난주에 네, 말씀드린 대로 지문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 지문 하나 자체를 우선 여러분들이 그 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의 구조라든지 글의 구조라고 하게 되면은 내용 전개 방식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는 것과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일단 글의 구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글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를 만약에 문장 순서를 바꾸는 문단 배열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접속어가 나온다라든지 지시어가 나오면 거기를 일부러 여러분들이 빈칸을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고 아 이래서 이렇게 접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장을 자꾸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문학은 하나의 문장을 그렇게 네,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으로 좀 변형을 시키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네, 최근 4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봤는데 네, 4개 봤죠. 4개니까 4년이 되겠습니다. 4년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 유형이 뭐 비문학 같은 경우에 내용 전개 방식이 유추가 좀 여러 번 좀 문제 출제가 되었었고 보면은 시간만 충분하면 사실 비문학은 거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 이제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상 4월에 이제 시험 보러 가면은 이 기출문제 지금은 뭐 90점 이상씩 나오고 한두 개 몇백개 안 틀리고 막 그렇게 지금 나오시더라도 막상 이게 또 시험장 가가지고 보는 건 또 다릅니다. 그 시험장 들어가면은 네, 그 압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분명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를 어떻게 보면 그 줄일 수 있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네, 해보니까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사실 뭐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네, 좀 공부를 하시면서 암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 거라 보니까 점수가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거든요. 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문제 이제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험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네 이제 맞고 틀리느냐 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 맞느냐 아니면 뭐 하나 틀리냐 요 정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극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심리 멘탈 쪽으로도.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인데 문학이 남아 있습니다. 문학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한가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문학 공부를 이제 하셨던 나름대로 이제 작품에 이제 접근 방법 있고 작품 해석 특히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위주로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남아있는 그 학습관이 분명히 남아 계실 텐데 막상 문제를 풀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그 많이 다른 게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이론과 관련해서 지식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말이 이게 수능형의 이제 문제 유형으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식적인 측면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출제 빈도수가 높은 문학 감상, 네, 종합 감상 관점 그 말씀드렸던 절대론이 바로 내재론이 됩니다. 내재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재론이라고 해서 작가와 관련된 표현론 현실과 관련된 반영론, 마지막 독자와 관련된 효용론이라고 해서 그거별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이 하나 있으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지문,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보고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 짧게 나오는 부분 문제 유형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감상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각 갈래별로 특징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도록 하십시오. 각 갈래별로 특징, 각 갈래별로 특징들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 중에 가사 이제 뒤에 잡가라는 게 나옵니다. 잡가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12잡가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부르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되는 작품이 유상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상춘곡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상춘곡이랑. 이게 이제 봄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이제 향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 봄에 대한 경치를 말 그대로 그냥 즐기자, 얘들아 우리 봄 구경 가자라고 하면서 뭐 권유하는 부분도 이제 나타나고 있겠고, 가사는 조선 전기 가사는 주로 이제 양반들이 작품 창작 활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상가에 나오고 있는 이것은 양반도 함께 향유를 했고, 그 다음에 평민층도 창작 계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유상앵비라고 해서 이제 한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양반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이 들어가면 이제 주로 순수 우리말이라든지 고유어라든지 또는 비속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평민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평민 언어가 이제 혼재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런 내용은 보다는 잡가 이 유상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사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사라고 하게 되면은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에 요걸로 좀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계시죠.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니까 가사에서. 근데 잡가를 보면은 형식이 요 가사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가사적인 지금 성격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잡가를 가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보면은 막 글자 수가 5개라든지 또는 6개라든지 이런 형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사와 작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형식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이런 갈래상의 특징들이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향가 작품 하나 뚝 던져놓고 이 향가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향가가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사실 작품은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향가라는 이 내가 갈래상의 특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문학사와 관련된 이론들 여러분들 좀 치중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학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고전 같은 경우에는 현대도 그렇고 고전도 그렇고 우선 큰 틀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갈래가 어떤 형식으로 변모가 되어 왔는지 그 변천 과정을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전 운문은 고대 가요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향가 그리고 한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시는 계속 쭉 나옵니다. 한시는 지금도 나오니까 계속 나옵니다. 한시는 향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가 되겠죠. 고려가요에서 시조로 가게 되고, 시조에서 가사로 가게 되고, 가사에서 뭐 잡가 민요로 이제 보통 가다가 현대 운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해당되는 갈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작품들이 필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수 작품들을 보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또는 이 갈래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이 작품만 놓고 작품만 해석하면 절대 실력 안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틀릴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갈래를 먼저 변천 과정을 잡고 그렇게 보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산문도 마찬가지. 산문도 이제 신화전설 민담이라고 해서 설화에서, 배경 설화라든지 이 설화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서 가전체로 가고,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로 갔다가, 물론 판소리 사설은 운문이 맞는 거죠. 하지만은 판소리계 소설이 정착되기까지 판소리 사설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판소리계 소설도 나오기 전에는 근원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설화.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로 마지막으로 신소설로 가게 되거든요. 현대소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1년의 큰 틀에서 먼저 그거를 잡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운문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1894년에서 10년대까지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라는 한방 이게 뭐 1894년에서 뭐 그 93년까지가 고전이고 94년부터 현대라고 뭐 나눈다고 형식적인데 그렇다고 94년부터 현대 자유시가 나옵니까? 아니죠. 20년 이상의 이 현대 자유시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변모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가 있는데 개화가사는 말이 개화지 형식은 가사 그대로 형식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형식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다른 거죠. 형식적인 측면은 같은데 내용상의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창가 서양 곡조 그대로 이제 가사 바꾸면서 형식 조금씩 변모합니다. 그러다가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형식적인 파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체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가 양식과 근대시 즉 현대 자유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50년대, 그리고 이제 독재 정권 쭉 이어지면서 있는 현실 참여가 60, 70, 그리고 뭐 70 후반부터는 이제 뭐 민중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운문은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반영 생각해야 됩니다. 문학에서 보통 우리가 예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특히 고등에서 많이 배우는 문학 작품들은 사실 일제강점이라든지 또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독재 정권과 관련된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와 산업화,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런 대립들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게 비단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70년대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난쟁이가 쏘올린 자궁은 주제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학습을 하실 때 우선 산문도 그렇고 운문도 그렇고 일단 큰 틀에서 먼저 요 작가는 요런 내용들 요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었던 김영랑 씨가 있었었죠. 김영랑. 영랑시를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시문학파였는데 시문학이라는 것은 순수시가 됩니다. 1930년대. 그러니까 20년대 후반에 나왔던 사회주의 운동과 연관이 되었던 이제 카프라고 해서 이에 대한 반기로 왜 시 자체를 정치 선동까지 이끌어 버리느냐. 시는 시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보자. 세련미, 언어를 갈고 닦는 언어의 조탁. 이러고 해서 이제 순수시가 나왔는데 영랑의 후기시로 가게 되면은 이 순수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됩니다. 김영랑의 독을 차고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법과 나의 현실 대응하는 그 현실의 태도를 대조로 두면서 현실에 이제 일제강점이다 보니까 내가 독을 차고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저항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일단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큰 틀에서 그렇게 잡으면서 주제별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제별로. 무조건 주제별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지간하게 배우는 작품들은 마이너스에 있는 이런 부정을 긍정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 긍정으로 바꿔주는 것은 주로 시, 운문은 제가 작가의 주제의식은 보통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서술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재에 있었던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결국 주저앉는다가 되거든요. 결국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서술 부분에 작가의 태도가 완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이 기출문제 여러분들 오늘 풀었던 거 4년 정도 반드시 문제 유형 같은 거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익히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 계속 끊임없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 강의 올리고 있으니까 3월이면은 어지간하면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그 질문방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을 네,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네, 그 다 4월에 거의 다 보시죠. 네, 4월에 네, 거의 다 보시죠. 어쨌든 정말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8주라는 시간 동안에 네, 우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네, 부족한 부분은 그 온라인 네, 거기 보면 또 여러분들 또 보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언제든지 그 모르시는 거는 네, 질문방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네, 아주 네,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다고 싶으면은 네, 조금만 더 자세히 뭐 이렇게 좀 설명해 달라고 밑에 바로 네,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다시 또 네, 그 설명 드리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네, 좋은 결과 있으셔서 네, 그 꼭 현장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